크게 내가 상처를 아주 진짜 인생이 반토막 나도록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인생은 다 쌤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이라고 생각해요. 철이 좀 들었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미운 사람 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 부러운 사람 걔네 밥 10끼, 하루에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3끼 먹어요. 조금 더 비싼 거 먹겠죠. 그럼 걔네들은 배가 더 부른가요? 그래봐야 병만 걸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는 40 초반, 40 중반, 40 후반으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시점을 흘러가면서 30대 가지고 있었던 비교 지옥에서는 벗어나자. 이제 우리는 40의 매력에 좀 빠졌으면 좋겠고 40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긍정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대에 불만 많았던 애들은 20대에도 불만 많아요. 20대 불만 많았던 사람은 30대도 싫다 말해요. 30대에 대해서 공지렁거리는 사람은 40대 되잖아요.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흔이 지나서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은 마흔이 넘어서뿐만이 아니에요. 전생애를 통해서 똑같아요. 3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하나는 긍정성이에요. 이 긍정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좋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 이건 속 없는 사람이고요. 긍정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헤어보고 다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남 욕하고 흩어지면 더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하기 싫죠. 근데 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이면 헛짓하고 흩어지면 더 헛짓하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너의 성공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그 신이 이 사람에게 2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하나,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죽은 자를 위한 질문일까? 아니요. 전 산 자를 위한 질문이고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40에 하기에 가장 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관심이 가는 2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의 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는 말은 너는 너의 인생을 긍정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해요.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삶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니? 너는 너의 삶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잘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간 앞에 질문을 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좀 타고나는 것도 좀 있어요. 부모들이 긍정적이면 그 자녀도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찾아내는 게 있어요. 불행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엄습해요. 그냥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우리한테 예고도 없이 와요. 이별이 우리에게 그렇듯. 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헤어봐야 간신히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쁨과 좋은 것들, 긍정성들을 매일 낳는지도 몰라요. 손가락으로 꼽아야 비로소 나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삶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기 삶에도 긍정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관대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쪽의 기쁨과 타인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어쩌면 인생에서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를 묻는다면 네 삶에서 네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을 한번 꼽아봐 라는 얘기를 저는 느껴요. 그게 40대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살살 이제 인생의 계산을 앞뒤로 막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지나온 거 생각해보면 나 초중 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했어 이런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인생 공부 잘하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 가난하게 살았어. 괜찮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하고 잘 벌어서 내 삶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충분히 좋은 나이고 그러기에는 넉살마저도 이제는 괜찮은 나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시도해 본다면 나의 인생의 긍정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2번째가 삶의 주도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입혀준 옷 입고 살아요. 조금 커서는 교복 입었어요. 그다음에 갔더니 이 직장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된대요. 유행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도 따라 입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40이 넘어가잖아요. 누가 뭘 입든 내가 어떤 걸 입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참 땡큐 아니에요? 고마워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뭐 할 때마다 사람들 일거수일투족 너 이거 맞게 했어 틀리게 했어 이렇게 이 세상에 평가의 눈들이 수백 개가 마치 아르고스처럼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눈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4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적당히 늙었어요. 적당히 늙어서 사람들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 것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리고 귀여워서 빵긋빵긋 웃는 나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청소년이라서 껌 씹고 다리 후달리는 이런 애들도 아니고요. 청년이라서 여전히 아름답고 싱그러운 눈동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개슴치레 하고요. 적당히 그냥 뭐 대충 다 약간씩은 별로이고 아직 남은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아주 애매모호하지만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은 이런 나이예요. 옷도 내가 편한 대로 입을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남의 눈치를 조금씩 덜 보기 시작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주도성이에요. 이 주도성은 어렸을 때부터 꽤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육을 많이 하는 나이, 유치원 때, 그때 인생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업을 하게 돼요. 이 인생 과업을 할 때 부모들이 옆에서 훈육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경계를 딱 지어주는 겁니다. 야, 규칙은 이런 거야. 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경계 울타리를 딱 알려주면 집에서 아,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놀이터에 딱 나가서 야, 너 줄 서, 너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역할을 해봤다면 주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주도성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이렇게 막 파란만장하고 막 좋고 막 쫙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인생에 다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20살이 딱 넘어가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야, 너 이렇게 살아, 너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목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취를 해내가면서 그 성취의 포도송이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상품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4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내 삶의 지점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결정해야 될 것이라면 지역사회 혹은 뭐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직장에서도 보통 40대가 척추, 허리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뭐 대리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책임이나 이런 거 맡으면서 사실은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40대의 실무자들이 똑똑한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인 거예요. 그 위에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실무자들이 얼마나 힘있게 이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팀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구글에서 나왔던 그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기 삶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는 발휘하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의상도,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토도,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영역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함께 하는 계획 속에, 내가 함께 만드는 계획 속에, 내가 결정하는 계획 속에 그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40이 돼도 계속 남의 결정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40이 돼도 내 돈조차도 내 맘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에 동의를 해서 그걸 함께 하는 건 내 결정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내 부모가 나의 돈을 뭐 이리저리 한다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나의 동의 없이 돈을 이리저리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생에 멱살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결정 제대로 한번 못하고.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잖아요. 자기 결정을 그때 나이가 될 때까지도 제대로 못하면 이 인생이 굉장히 꿀꿀하게 느껴져요. 나는 인생이 꼭 다른 사람의 삶에 들러리로 살아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40부터는 적어도 내 인생에서 뭐 잘은 못하더라도 이미 실패도 여러 번 해봤고 자빠지는 경험도 했지만 일어서는 경험도 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메뉴는 내가 고르자. 또 내가 입고 싶은 옷은 내가 고르자. 내가 싫은 것에 대해서는 좀 거절도 할 줄 알자. 별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40 정도가 되잖아요. 사회생활 해가면서 짬밥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나아가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이라는 것도 받고요. 객관적인 평가로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관례를 아는 나이입니다. 지금부터는 크게 선택해도 크게 잘못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은 멱살은 잡히지 않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 이걸 삶의 주도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0이 1등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등 부자라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예요. 보통 우리가 30대까지 정말 비교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이 좀 먹었잖아요. 그리고 체중도 늘어가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비중도 관계에 있어서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입증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좀 인정해야 돼요. 나 괜찮았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구려? 그럼 뭐 한없이 구린 것 같지만, 뭐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괜찮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좀 한 번씩 봐주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봐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또 문득문득 인생의 빌런들이 우리 삶에 끼어들잖아요. 이 빌런들도 지나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것들도 또 별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상했던 거지, 내가 또 아쉽게 또 억울하게 좀 당한 시점도 있는데, 우리가 남한테 해코지도 또 많이 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보면 크게 내가 상처를 아주 진짜 인생이 반토막 나도록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인생은 다 쌤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이라고 생각해요. 철이 좀 들었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미운 사람 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 부러운 사람 걔네 밥 10끼, 하루에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3끼 먹어요. 조금 더 비싼 거 먹겠죠. 그럼 걔네들은 배가 더 부른가요? 그래봐야 병만 걸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는 40 초반, 40 중반, 40 후반으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시점을 흘러가면서 30대 가지고 있었던 비교 지옥에서는 벗어나자. 이제 우리는 40의 매력에 좀 빠졌으면 좋겠고 40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긍정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대에 불만 많았던 애들은 20대에도 불만 많아요. 20대 불만 많았던 사람은 30대도 싫단 말이에요. 30대에 대해서 궁지렁거리는 사람은 40대 되잖아요. 자기는 여기까지 괜히 살았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궁지렁거리다 그렇게 마지막에 우물쭈물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묘비명이 쓰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40은 50대, 60대가 볼 때는 가장 젊은 나이고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그 탑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물론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다 줄타기 아니겠어요? 이 줄타기라고 하는 걸 나쁘게만 많이 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 보는 자도 오르가즘이고요. 타는 자도 오르가즘이에요. 어쩌면 가장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위태로움 속에서도 쾌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미운 사람 돌아보니까 또 별거 아니고 또 부러운 사람 또 지나보면 부러운 지점이 없진 않겠지만 내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그들을 굳이 내 인생 앞에 두고서 내 시선을 거기다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 앞엔 거울을 두었으면 좋겠다.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잘 꾸며주고 괜찮다 말해주고 사랑했다 말해주고 앞으로 네 삶은 괜찮을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 이야기를 거울 앞에서 나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등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긍정성이 또 삶의 주도성이 1등부자가 된다는 이 비교조에서 탈출해서 나만의 삶을 이 40대를 만끽하는 그 기쁨이 40대는 꼭 있었으면 꼭 했으면 좋겠는 바로 그 세 가지 주제입니다. 자태를 좀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많이 듣는 강의 중에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들 사귀고 이 좋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손절도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대는 손절하지 마세요. 40대는 관계를 확대해야 되는 시기고 이 사람들이 나의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의 장례를 함께.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건 둘이 하는 것 같죠. 하객들이 하는 것 같죠. 그 주위에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 가능할 때까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온 사회가 이 결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가족이 하는 장례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이 하는 장례뿐만 아니라 거기 온 조문객들이 다 같이 하는 장례고요. 그 장례식장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함께하는 이 사회 인프라가 이 장례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얘기하는데 얼마나 흔들리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흔들리는데 더 흔들리지만 않게 살자.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단단하게만 사는 것 같아서 나만 굉장히 그 작은 비바람 속에서도 내 혼자 펄럭거리고 낭떠러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되게 고독해서 그래요. 저는 이 40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로 저는 친구들 망을 좀 잘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좀 단단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보통 40대 되잖아요. 만나는 친구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동창회가 됐건, 동창회도 나오는 놈만 나와요. 이미 좀 어렵거나 혹은 우리 중에 아니다 싶은 애들이 이미 안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영 아니다 싶은 애들만 모여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와 함께 가끔씩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이런 친구들도 보면 늘 정해져 있어요.
나는 별로 뭐 친구 없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대신 다른 친구가 있어요. 음악이란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취미란 친구가 있든지 가족이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마흔이 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위치를 향해 가면서 날개를 쫙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페루 같은 데 보면 콘돌 같은 이 새가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 위를 쫙 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새파란 하늘에 그 콘돌이 혼자서 마치 하늘을 장악하듯이 하늘에서 아래를 쫙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배를 채울 먹이를 바라보고 거기 온 관광객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한 수 아래껏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을 볼 수 있는데 저는 40대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몸에 멋진 사회적 지위에 아직은 퇴직이 멀어서 더 이상 아주 큰 불안은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도 많다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도 너무나도 많은 이 40대가 자기의 삶을 좀 만끽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40대를 꿈꿔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덜 흔들리는 방법을 찾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린 흔들립니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거는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잡고 있는 거죠. 이 내 몸이, 양쪽 다리가, 양쪽 팔이, 내 목이, 내 등이 일괄 나의 균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긴장된 상태가 내 균형점을 가지고 서 있는 상태거든요. 요새는 밸런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40이 가질 수 있는 밸런스는 어떤 것인지 안다면 어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40, 덜 흔들리는 40대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 40의 균형점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라고 하는 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벌써 40이면 결혼한 지 보통 몇 년이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40이 넘었다면 아이가 있어도 조금 컸을 가능성이 꽤 있고 내가 40이 넘었다면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중간 이상의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가 돈으로 치자면 약간은 모아둘 가능성이 꽤 높고 더 모으고 싶으니까 투자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관계라고 하는 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돈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직책도 내가 지금 딱 그 승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녀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일종의 균형 찾기 또 균형 감각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배우자하고도 좀 잘 지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또 내 파트너하고 잘 지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어려우니까 자꾸 뭐 강의도 듣고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하잖아요. 저는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관계 관련돼서 우리가 40이 됐다는 얘기는 조금 나이 들기도 하고 좀 관대했으면 좋겠는 어른의 자태를 좀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많이 듣는 강의 중에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들 사귀고 이 좋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손절도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대는 손절하지 마세요. 40대는 관계를 확대해야 되는 시기고 이 사람들이 나의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의 장례를 함께.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건 둘이 하는 것 같죠. 하객들이 하는 것 같죠. 그 주위에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 가능할 때까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온 사회가 이 결혼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가족이 하는 장례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이 하는 장례뿐만 아니라 거기 온 조문객들이 다 같이 하는 장례고요. 그 장례식장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함께하는 이 사회 인프라가 이 장례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과 의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통과 의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나라는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없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집,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차,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아스팔트 내가 가른 거 아니고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옷도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는 이 옷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왔다는 거를 시간 지나면서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 관계입니다. 손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스라이팅, 그루밍 뭐 이런 악마들은 우리가 도망쳐야 될 관계지 우리가 뭐 손절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다만 분명한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이 손절할 필요 없다. 그냥 불편한 사회람 있으면 그냥 지켜보세요. 쟤는 저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두시면 돼요. 내가 볼 때는 그 바보 같고 멍청하고 한심하고 다음 생에도 얘랑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아리가 있어요. 또아리. 뱀이 또아리를 들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은 머릿속에 이 또아리를 얹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 올렸어요. 그거 없잖아요. 구질구질하고 더러워서 없앨 것 같잖아요. 그거 없으면 이 물건을 올릴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장비 하나만 고장나도 이거 안 돌아가요. 인생에 누가 나에게 회방을 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회방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똑똑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주요한 인물이 되어서 이 사회에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전 똑똑한 아이들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양육하세요. 삐딱하게 뭐 잘못된 애들이 걔네들 한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 사회는 미꾸라지를 관리해야 돼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회를 이 물을 흐리는 겁니다. 이 미꾸라지를 미꾸라지로 보면 안 돼요. 관리 대상이고 잘 살펴가지고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40이 되면 누가 미꾸라지인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늘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관리할 때는 미운 사람을 쳐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운 사람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미운 사람이 물론 내 상사면 그럼 다 그 사람은 내가 싫으나 좋으나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진짜 나에게 위기가 되고 나에게 위험이 되는 사람은 오히려 내 동료이거나 내 후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차피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싫거나 좋거나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의외의 복병이 내 인생에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있지만 40대에는 특별히 관계의 밸런스 굉장히 신경 쓰시길 권해드리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제2의 직업도 모색하게 될 겁니다. 돈에 대한 밸런스도 너무 중요해요. 소비하고 지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40대에는 재정상담 꼭 받으라고 얘기해요. 재정상담이라는 게 보험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재정상담사가 따로 있어요. 옛날에는 이 보험업계에서 재정상담만 따로 이 자격증도 막 발행하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꽤 많았는데 요새는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최근에 몇몇 보험사들 이제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정상담사 그 교육도 다시 한번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새로운 재정상담사 교육이 막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재정상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가 얼마 버니, 네가 얼마 쓰니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내가 버는 돈을 쫙 펼쳐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생애를 전반을 봤을 때 요거 몇 프로는 요 정도, 뭐 요거는 뭐 보험으로, 요거는 뭐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서 쭉 안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관리 집사인 거예요. 집사가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니까 한 10만 원 정도 주면 거기에 대한 여러 컨설팅 같은 거 해주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40대가 다 과외받고 성장하고 그렇게 컨설팅 받으면 성장했는데 왜 돈 컨설팅은 안 받아요? 이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우리가 다 벌써 부자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일수록 저는 컨설팅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재정 관리도 그렇고 재정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런 투자 가치나 이런 것들도 비율에 따라서 내 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가치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뭐냐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밸런스를 전문가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좀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흔이 되면 저는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성장하고 좋아하는 일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0이면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피가 안 마른 나이예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나이예요. 우리가 키의 성장이 있다면 마음 성장이 있고요. 돈에 대한 성장이 있고 관계에 대한 성장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40대가 됐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키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때가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차 종류도 다르고요. 사는 아파트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연봉도 달라져요. 심지어 외모도 달라요. 배우자도 달라요. 자식도 달라요. 모든 게 다 이제 비교 현장 속에서 저절로 역동이 생겨나는 나이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 떨어졌던 그 자존감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다 생겨나고 인생이 되게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그럼 나 혼자 억울하면 괜찮은데 배우자도 억울하다고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왜 나는 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원을, 더 좋은 차를, 더 좋은 집을 제공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 못하는 어린이는 모르겠는데 애들도 커가지고 왜 옆집은 왜 저 집은 뭐 이러면서 애들이 비교를 해나가고 그러면 그 모든 돌을 다 맞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마저 돌을 던지게 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될 때 나를 일으키거나 나에게 위로를 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술을 마시는데 술 마셔봐야 결국은 내 몸만 망가지는 거거든요.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성장을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야 돼요. 40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막 다니더라고요. 스터디 그룹도 가고 그다음에 러닝도 가고 뭐 크로스핏 뭐 이런 것도 하고 탁구도 하고 뭐 많이 하더구만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바뀌고 뭐 사람이 동사인데 당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동사죠. 바람 피우는 거 말고는 저는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생에 일종의 환기구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한 선물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취미를 한두 가지 가지면서 집안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내 월급의 1% 정도까지 쓰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장을 위해서는 전 꼭 독서하라고 말씀드려요. 이제 40대까지만 해도 다 20세기 인간들이에요. 얼굴을 봐도 20세기가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0세기라는 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글자의 시대를 살았던,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21세기는 IT혁명을 통해 가지고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요. 이 활자의 시대를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연필로 그렇게 우리의 성장과 지금까지 성공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볼 게 아니고요. 저는 책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20세기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내 삶에 추구하고 만들고 꽃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를 일으켜줍니까?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아요. 내 자존감은 뭐 자신 있다 이런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쪽에 심리적 포만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 안쪽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마음의 품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크고 어떤 사람은 운동장이 작은데 운동장은 풀가끔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 운동장을 넓힐 수 있는 일명 어른의 마음과 어른의 태도와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되는 그 조망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독서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은 우리에게 남는 게 결국 20%에서 3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학습곡선과 망각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뭘 학습했을 때 얼마나 남고 얼마나 잊어버리는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영상은 우리에게 남는 게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고 이것에 대해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야 이제 100%가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딱 정해놓고 마치 학원 가듯이 옛날 우리 학원 많이 다녔으니까 그렇게 40대가 학원 옛날에 다녔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그렇게 40대 50대들이 그렇게 또 그렇게 노량진을 댕긴다 하더라고요.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노량진을 가지 않더라도 책 한 권 딱 꺼내가지고 10페이지 정도만 읽고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잖아요. 이거 한 3개월만 해보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제가 아침마다 그 아침 학교라는 거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건 이제 멤버십으로 해서 150명 받아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분들 진짜 빡세게 공부합니다. 저는 뭐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 전 과제도 엄청나게 내주거든요. 과제 안 하면 전 내쫓아요. 돈 냈어도 소용없어요. 약정서 받고요. 과제 안 하면 내보낸다. 못 들어오게 해요. 저 아주 냉혈한이죠. 그 정도의 그 열정 없이는 돈에 대해서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일주일에 한 번 무조건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서점이나 도서관 가서 아무 책이나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서 10페이지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우는 거. 학기별로 진행하는데 한 학기만 했겠습니까? 제가 사전사후 검사했어요. 자존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 분화도 이런 거 다 검사했는데 다 높아졌어요. 정말 빠짐없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이 공부하는 과정도 있어서 그러겠다 싶지만 이 과제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주관식 답변에 다 썼더라고요. 저는 진짜 인정해요. 나를 일으켜주는 건 아무도 없을 뿐더러 내 공허한 마음은 40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이 공허함의 그 구멍이 커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 공허함을 다른 사람이 메워주길 기다리고 이 공허함을 뭐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소해 줄까 막 이리저리 방황한 듯이 찾아다니는데 파랑새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서점과 도서관 그 우리 활자의 시대에 성장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속에 또 한 번의 르네상스를 이루면서 그 줄과 줄 사이에 행과 행 사이 또 단어와 단어 사이에 수많은 그 기쁨의 그 단물들을 그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가면서 가장 쉬운 영상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어려운 책을 한번 다시금 시작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우리가 쉬운 일을 하면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할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서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영상을 통해서 시간 흘러가면서 왜 나는 공허한가를 묻지 마시고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의외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그 공간이 공허함을 채울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0억 있어야 된대요. 30억은 다음 생에도 안 돼요. 뭐 요새 집들이 뭐 강남은 뭐 50억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들의 리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그냥 3억, 5억, 뭐 비싸면 뭐 7억 막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싼 집 있는 사람은 좋겠다. 우리는 다 서민이에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 사람,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덜 노동하고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냥 열심히 그렇게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밤 9시까지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잠자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 배우자도 나를 괜찮다 말했으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교는 얘기했잖아요. 겉에서 잠깐 들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 상당히 지는 것 같아요. 마흔이 지나면. 박탈감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40대의 박탈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남자는 180 이하는 싹 다 루저예요. 저희 집에는 승자가 없어요. 이런 박탈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박탈, 상대적 박탈이에요. 실질적 박탈, 절대적 박탈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내가 못 가지고 그에 비해서는 내가 키가 작고 그에 비해서는 내가 공부를 못하고 그에 비해서는 내가 돈이 없고 해요. 본 게 많아서 그래요. 본 게 별로 없을 때는 뭐 비교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불행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본 게 많아지니까 자랑질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늘 침묵하고 있는 나는 그 안쪽에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자랑질이 사실은 다 페이크인데 내 안쪽에 가져와서 이걸 리얼로 받아들여요. 그들은 웃자고 한 얘기를 나는 다큐로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40대거든요. 너무 비슷한 장면이 많아지면 그게 사실처럼 느껴져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알고 실험해 보면 직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만 길고 두 개는 같거든요. 여러 사람이 다 셋 다 똑같다 그러는 거야 자꾸. 한 사람이 똑같아. 두 사람 똑같아. 실험에 딱 참여한 사람이 똑같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는 사회 속에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정신 못 차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 나도 정신을 잃게 돼요. 근데 지금 이 40대가 정신없이 성장한 사회거든요. 그 시대에 성장했던 사람들이라 인터넷 막 들어오면서 우리 정신세계가 20세기랑 완전히 달라졌죠. 거기다가 SNS라는 게 들어오면서 이 비교 문화의 정렬 그야말로 꽃을 피웠어요.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을 그 안에서 다 맛보도록 하니까 열탕냉탕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비교 사회 속에 살아가고 비교 지옥 속에 살아간 요 세대들이 지금도 나무랄 건 없어요. 나도 다른 사람하고 늘 나를 비교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너는 좀 별로인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니까 이제 분명한 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경계를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30억 있어야 된대요. 30억은 다음 생에도 안 돼요. 뭐 요새 집들이 뭐 강남은 뭐 50억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들의 리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그냥 3억, 5억, 뭐 비싸면 뭐 7억 뭐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비싼 집 있는 사람은 좋겠다. 우리는 다 서민이에요.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 사람,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덜 노동하고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냥 열심히 그렇게 황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밤 9시까지 그냥 죽도록 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잠자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족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내 배우자도 나를 괜찮다 말했으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교는 얘기했잖아요. 겉에서 잠깐 들리는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면 내 안쪽에는 그게 사실이 돼서 늘 반복이 된다고. 통로를 찾지 못해서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안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면 안에서 어느 정도 돌다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채로 안으로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안쪽에 터져버리는 거예요. 무력감이라는 걸 경험하고 우울감이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무력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죠. 나에게 그런 감정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나쁜 감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게 오는 감정을 내가 늘 막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앉아서 이 책을 읽고 있고 이 유튜브를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워낙에 취약해요. 워낙에 취약한 사람인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삶을 살아올 동안에 내가 좀 40이 됐잖아요. 40이 되면 몇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좌절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좌절 경험이 우리에게는 막대한 좌절도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일을 하면서 또 지금도 일을 하면서 관계를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얘기는 우리에게 좌절이 있었지만 그게 어쩜 우리에겐 최적의 좌절이었던 거예요. 최적의 좌절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성장시키는 좌절까지가 최적의 좌절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좌절 안 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그렇게 져달라고 막 울었는데 엄마는 어떻게 귀가 안 들리고 애니빵 하느라고 우리를 못 봤단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좌절시킨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그래도 엄마가 와서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팠네? 하고서는 가슴을 열어서 그 젖을 내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내가 또 이렇게 울고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 와서 또 젖을 먹이는구나. 그렇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흥분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업다운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때로는 이 흔들리는 감정이 나에게 때로는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 불안을 촉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좌절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켰듯 이런 우울이나 이런 감정들이 나를 좌절시키고 인생에서 낙담하게끔 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크레바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답이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이 최적의 좌절이 지금에도 최적의 좌절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그 감정적인 동요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뭔가 비어있는 듯하고 뭔가 더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비어지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저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는 극복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이전에 작고 큰 유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잘 경험했듯 우리도 지금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 경험을 토대로 한 성공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감정에 있지 않아요. 몸뚱이에 있습니다. 내가 감정이 불안정하거나 할 때에는 루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밥 먹던 시간에 밥 먹고 운동하는 시간에 운동하고 귀가하는 시간에 귀가하고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잖아요. 이 패턴만 깨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감정이 업다운은 상당 부분 대부분 다 자리를 잡습니다. 플러스로 뭐 운동까지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루틴, 나의 일상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일상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잡아줄 거예요. 이 일상이 흔들리고 삐져나갈 것 같은 내 마음의 모든 순간들 속에 가장 중요한 자장가가 돼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나 출근해야 되거든. 내 저녁이 되면 퇴근할 때까지 나 회사에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 날 또 출근해야 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출근을 안 하는 순간 나의 일상도 파괴되고 동시에 나의 감정도 파괴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줄 게 없어요. 고통이나 이런 감정의 총량은 절대값이 있어요. 몸이 아파. 그러면 이 통증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아이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 대신 아파줄 수 없죠.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내 정서적 고통이든 내 마음의 고통이든지 간에 이 고통의 값도 누가 좀 덜어줄 것 같죠? 잠시 덜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건 절대값이 있습니다. 치료해야 될 것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치료해야 될 값에 대해서 유일하게 건강한 게 값을 치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위로예요. 공감과 위로. 정서적으로 내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어서 내 삶이 조금 더 이 질퍽거리는 진창 속에서 약간 둥 뜨게끔 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바로 그런 어떤 대상이 나에게 이런 공감과 위로를 해준다면 이게 첫 번째 나에게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 장소, 위로 노래, 위로 친구, 위로 음식 이런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고요. 위로를 딱 받고 막 울고 나잖아요. 잠깐 마음의 위로는 됐는데 돌아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또 내 감정도 또 다시 출렁거리고요. 감정이 너무 심하게 울렁거릴 때 마치 배 탄 것처럼 토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땐 막 토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 상담 현장에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울지도 않았는데 막 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상담하는 공간 옆에 관광버스처럼 비닐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에 다 구토가 나는 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정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친구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은 내 가지고 있는 총량에 대한 절대값과 고통의 값은 내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해야 되는 값은 저는 반드시 운동 같은 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신은 정신의 것으로 영혼은 영혼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신과 영혼도 다 몸뚱이 소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문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중근이야, 윤봉근이야. 저는 절대 그런 위인들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막 하자, 저 바로 나는 고문을 하기 전에 부를 것 같아. 물론 이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면 저도 뭐라도 하려고 애를 쓰긴 하겠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창구 중에 특별히 정신 건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늘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하루에 한 번 나가서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힘들 땐 그 전봇대 찍고 오는 거예요. 힘들 땐 그 전봇대 찍고 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우리를 생각으로만 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나가는 숲이,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전봇대가,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다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걔네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몸에 대한 타격과 충격 있죠. 이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 저기서 누가 나를 꽉 꼬집어. 그럼 어떡해? 두통이 없어져요. 순간.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어떤 것을 잊게 만드는 데는 몸의 움직임이 최고예요. 저는 무슨 일 있을 때 무조건 뛰어라, 나가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이 많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쓰잖아요. 어떤 분은 막 그려. 어떤 분은 막 뜨개질을 해. 다 괜찮아. 행위예요. 행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단순한 것이 우리의 이 복잡한 이 머리세계 속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정신은 정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히려 행위가 정신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행위가 나중에는 정신에게 말을 걸고 건강해진 정신이 나의 아픈 정신에게 또 다른 말을 걸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모든 상황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고요. 또 내가 완벽한 수정이 아니더라도 1%의 변화도 이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정서적인 상태가 불안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흔들림이 굉장히 강하다 싶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몸에 대한 이 중요성을 빼놓지 말고 여러분 몸뚱이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해라. 달리건 구부리건 앉건 헤엄치건 매달리건 아무거나 해라. 대신 규칙적으로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규칙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라 그러는데 무조건 한 군데 딱 정해놓고 터치다운 하고 오면 내가 거기로부터 또 한 번의 나의 성장과 성취를 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나의 그런 비굴함 감정과 비참해진 심정과 그 다음에 어디 가서나 비교당하고 마치 열등감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감정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성장 게이지를 내가 여기 딱 한 번 찍고 오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감정이 미친 듯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좀처럼 좋아지지 않잖아요? 이건 병난 거예요. 이건 때로는 내가 우울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조울증이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에 노출됐을 수도 있어요. 조화울이 막 반복되면 열탕냉탕을 자꾸 반복해보세요.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뛰는데 초기에 잡아야지. 나중에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는 만성화되면 정말 고치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 이렇게 약 먹으면서 많이 좋아져요. 조증, 또 약 먹으면서 많이 좋아져요. 조울증, 약 먹으면서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인생의 다들 어려운 지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병리적인 건 우리의 고민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병리적인 양상인 것처럼 너무 오래 가고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하고 이럴 때는 한 번쯤 전문가를 찾아보기를 전 권해드립니다.